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역사 속의 도서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역사를 언제부터, 어느 곳부터 들여다볼지를 정해야겠죠. 저는 근세인 16세기, 17세기 서양에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한국의 도서관을 다루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근세부터를 보려고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을 먼저 다루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서책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강한 지적 전통이 있고 굉장히 옛날부터 책들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를 예로 들었을 때 당시 국시는 유교였고 유교가 아닌 것은 허용되지 않는 강한 국가적인 혹은 왕조적인 어떤 사상 통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출판은 통제가 되었고 출판 주체는 언제나 국가 혹은 지방정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시대의 책들은 대부분 중앙관청이나 지방의 관하에서 출판이 된 책들입니다. 물론 민간 출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7세기 이후 값싼 목판본인 반각본이 나타납니다. 이를 이용하여 한글 소설이라든지 달력, 편지 쓰는 법과 같은 책들이 유통되었습니다. 또한 국문소설에 대해 새책이라는 책을 빌려주는 문화도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 반각본이 우리나라에서 출판 시장을 형성할 만큼은 아닌 듯 보입니다. 서책의 출판은 언제나 국가가 통제를 하였고 사상적으로도 읽어야 될 것인지 읽지 말아야 될 것인지가 제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면 정조는 명석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상당히 지적인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책을 들여왔고 그 책들을 귀장각에 있는 왕실문고에 보관을 했죠. 한 번은 정조가 어떤 책을 보고 사대부의 자식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그 책을 보급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몇몇 군데를 편집을 해서 보급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그것을 정약용한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한 책을 편집할 때 정조는 그 책의 몇 권부터 몇 권까지 갖고 가서 부분 편집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나 봐요. 그래서 정약용조차도 그 책 전권을 다 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선시대는 사상적으로도 읽어야 할 것, 읽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구분되어 강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로운 지적인 활동은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의 한국도서관은 대한제국, 즉 구한말에 서양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 근대부터 보려는 것인가? 고대에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기록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 언제 어떻게 없어졌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거기 책이 몇 권이 있었느냐라는 것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3만 권부터 해서 한 70만 권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70만 권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책이 지금 현재의 책과 똑같은 분량, 똑같은 형식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겠죠. 종이는 서기전 108년에 중국의 체륜이 발명한 것이니 고대 로마 시절에 이집트 지역에서는 파피루스와 같은 것을 이용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책이 지금처럼 재본되어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책 한 권이 당시에는 여러 질 혹은 여러 두루마리로 분권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도서관에 있는 장소의 분량도 어느 정도였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의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과연 시민계급은 전체 인구에서 몇 프로나 차지했는지 또는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즉 문해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몇 프로였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도서관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유럽의 중세 시절에도 도서관이 있었고 이를 보통 수도원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몇몇 수도원들은 책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의 몇몇 수도원에서는 책을 필사하면서 재책이라든지 장정, 즉 꾸밈을 특이하게 한다든지 해서 자형, 그러니까 폰트와 함께 책을 더 예쁘게 만드는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곳도 있고요. 당시의 수도원은 주로 책을 보관하고 그 책이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책의 보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용되기 위해서 보관했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도원은 일반인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책의 생산은 주로 수도사들의 필사에 의존하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용시키려고 책을 생산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수도의 방법으로 필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사의 방법은 한 사람이 한 책을 읽고 따라 적는 식으로 필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그것을 받아 적는 형식으로 필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받아 적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대략 이때부터 판본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원의 장서 규모는 몇만 권 수준까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고요. 굉장히 크면 몇천 권 수준이고 대략 몇백 권 수준이 보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수도원 도서관이 중세에 존재했던 것이라면 중세는 어떤 분위기였는가 라는 점입니다. 강한 크리스트교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나눠져 있는 상태였겠죠. 그래서 정통이 아닌 것은 이단 시대였고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만드는 것은 좀 어렵지 않았던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유롭게 사상과 지식들이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세 도서관을 현재 도서관의 원형으로 보기에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근교적인 영향력이 약해지고 도서관이 수도원과 교회 바깥으로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종이가 생산되고 인쇄술이 발명되고 그러한 때부터 도서관이라는 것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양을 장소적인 범위로 하고 근세부터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대의 알렉산드리아부터 도서관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근세에서부터 도서관이 시작되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지는 도서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